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늘 천진난만한 내 동생들 반가워요. 지난주 잘들 지내셨지?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주말에 완전 우리 뒤지는 줄 옷들이는, 알았어요. 지금도 목 안 풀렸죠? 그렇네. 일단 인사부터 하고 합시다. 우리 늘 30분 뒤에 인사를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아직도 목소리가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계셔. 자, 우띠리 우석군. 파리 10대학 출신 C급 경제학자 우석군입니다. 왜 웃으세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파리 10대학에 대해서 나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웃겨가지고 교수님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혼자 웃음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요즘 제가 강연에서 사람들 소개를 못 한다니까요. 이렇게 프로필 소개하면은 파리 10대학 출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웃어가지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당연히 안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울 1대학교, 2대학교, 3대학교 이렇게. 사실 대학 평준화를 그렇게 하면서 무상 등록금으로 가는 게 맞는 체계겠죠. 예전에 지론인데 그게 사실은 국립대학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사실 학벌 서열 구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리옹 한 같은 10년만 데도 가면 대학이 3개 있는데 리옹 1, 2, 3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지역별로 서열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에 그 유머 1번지에서 유머 1번지 큰 누나 화려하던 그 시절에. 그러시죠. 이 전유성 선생하고 고영수 선생이 둘이 앉아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던 그런. 둘이 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담배 이름이 너무 좋다. 담배 이름이 세븐 뭐 이런 거. 예, 이거 너무 이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 이름을 폐암, 즉사, 폐가망신, 뭐 이런 걸로 바꾸자는 거지. 괜찮네. 예, 그래서 호주에서 실제로 담배 껍데기를 똑같은 모습으로 통일시켜서 마분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효과는 있어 보이는데 FTA에 걸려가지고서 올해 제소됐었죠, 작년에. 아니 그 담배값에 해골 넣는 나라도 있지 않았나? 그거 본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식의 아이디어,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데 그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학 입시 너무 과열돼 있다 해가지고 모든 대학교를 대한대학교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연세대는 경영학과만. 전국의 경영학과를 다니고 싶은 친구들은 다 연세대로 오게끔 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로, 한 과로 통일하는 뭐 이런 식으로 거야. 해가지고 괜찮은 거야, 졸업은 사실은. 무지하게 짜게. 어느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은 도저히 졸업을 못하게.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사실 그냥 흘려버릴 아이디어가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고3 입시할 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등골이 휘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비밀과외 같은 예, 그렇게 해서 고액과외 자녀를 이제 대학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입학은 쉽게 하고 나오기 힘들게 할 때 그러면은 나오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는 거는 학교 다니는 당사자란 말이죠. 부모님들은 별 고생 안 합니다. 그렇지. 아니, 프랑스가 실제로 매년 통과하지 못해서 유급하는 게 절반 정도거든요. 대학까지 3년에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이렇게 하고 평균 치면 4,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매년 한 년 올라가는 게 아주 피곤하죠. 최종 졸업은 한 몇 퍼센트 정도가? 1, 2학년까지만 하면은 기초학부 과정이 끝난 거로 해서 그때 취직들을 많이 하고요. 4학년까지 가면은 대학원 과정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원 졸업이랑 뭐 상당히 비슷해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말이지. 모든 것을 뭐 체계적으로 딱딱 돼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아까 전유성 선배님 얘기했지만 우리 전유성 씨가 그 개그 콘서트 처음에 전유성 씨하고 만들 때 기획을 우리 힘들게 했거든. PD들이 다 안 만든다고 그러는 걸 내가 위에 본부장 찾아가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꼬셔가지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꼬셔가지고 진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전유성 씨가 개그 콘서트에서 잘린 게 그만둔 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도 PD가 굉장히 경직된 사고야. 사실 내가 볼 때는. 전유성 씨가 혼자 나와가지고 전유성 캐리커처 그림을 옆에다 놓고 이제 나와서 뭐 예식장에서 벌어졌던 일, 어저께 예식장에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 전유성 씨 흉내 다 된다고 그랬지 누나가. 근데 그날 술을 많이 전날에 드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못 짜신 거지. 그 이제 관객들이
개그 콘서트 무대 기억나잖아. 쫙 관객들 쫙 앉아있는데 그림 딱 놓고 나와가지고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빨리 끝내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땡 그러고 들어갔어. 나 그거 본 기억나요. 기억나. 나는 뒤집어졌어. 재밌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PD가 씩씩거리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셨지. 그 내가 볼 때는 참 그거 재미있거든. 세상에서 제일 짧은 개그. 그래. 기록이 딱 나올 뻔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만 30분입니다. 아직 우리 선띠리는 인사도 안 했어. 선띠리. 네. 1%의 기득권의 길을 버리고 99%의 친구로 돌아온 새명당 당수 선대입니다. 일명 선띠를. 네, 박수 쳐줘요. 저거 재미없다고 우리가 바꾸라 그랬는데 영 못 바꿔. 계속 밀고 싶으신가 봐요. 그걸 미는 거야. 그러니까 밀면 돼. 근데 꾸준하면 됩니다. 하면서도 본인이 부끄러워해.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막 떨리고. 재밌어. 이렇게 좀 칭찬도 해줘야 돼. 쭉 저렇게 사람이 초지일관 하잖아요. 가끔 웃겼어요 요즘. 그래. 좀 더 웃겨보려고. 우리 용띠리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건강검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건강검진. 가서 전날에 누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카리 스웨트에다 타가지고 그래, 먹었어요. 대장 검사. 와, 그랬더니 맛있긴 한 아주 깨끗하게 행복하게 잘했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이 먹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을 한 통을 먹어야 된다니까 약수통으로. 8번을 그것도. 환장하지. 그래서 나 말고 김어준 그리고 누구예요 또 주진우 아주 마시다가 토했다는 거예요. 물로 먹으면 못 먹어 진짜야. 포카리 세트 나면 안샷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렸지. 그러니까 큰 포카리 세트 3병 사가지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속도 깨끗하게 비웠는데 와 이게 말이죠 설사가 나오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예. 그냥 뭐 원래 우리 방송 딱 앉는 순간 뭐 신호가 갈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쫙이야. 쫙. 예. 처음에는 이 물통을 먹는데 만만해요.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인가? 20분에 한 번씩. 예, 20분에 한 그래서 번씩. 이제 쫙쫙 이제 한 컵씩 예. 심지어는 남편하고 예. 이렇게 러브샷? 잔을 부딪히고 마시고 막 러브샷하고 먹었다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8번을 먹어야 돼. 8번을.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쫙쫙 밑으로 내리면서 먹어야 되니까 다리가 호들거리고 완전 미친다니까. 김어준 씨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김종수를 보면서, 아이고, 저 양반 지금은 웃지만, 곧, 저 웃음이 울음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 헤비 스모커에다가. 그렇지. 고기만 먹어요. 채소를 의도적으로 안 먹어. 왜? 가축이 있나 먹는 거다. 채소는.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깨끗해? 건강한 순위로 따지면은, 김어준 1위. 진짜. 그렇게 나왔습니다. 희한하네. 깨끗하대, 장기가. 고기 다이어트야, 뭐야? 모르겠어요. 비결이 뭔가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장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랬는데 병원 가서 몇백 장을 찍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기쁜 소식이다. 네. 우리 김종수를 보면서, 야 검사가 사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2위는 주진우 기자인데, 저 같은 경우도 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가. 녹음하는 우리 기사님만 웃었어. 고혈압과 당뇨.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얘기를 했죠. 그게 별 일이 없는 거야. 한 거야. 암은 전혀 없고. 그런데 아버님이. 아버님이, 야, 너 그 2가지 빼고는 다 좋으니까 참 다행이다 했더니 동생이 옆에서, 아니, 고혈압하고 당뇨면 모든 병이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라고. 어제 다만 좀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제 체지방이 10% 되고 근육이 80% 진짜? 이상이었습니다. 그 두툼한 지방 안에. 그래서 견디는 거야. 돼지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그 많은 아니, 어릴 때 멧돼지 아니에요? 웃들이. 멧돼지네. 진짜 웃들이. 진짜 재밌다. 웃겼어. 멧돼지가 그래. 지방이 적으면서 근육이 많아. 아니 근데 어릴 때 운동을 했어요? 그 우리 시사 멧돼지로 불러야 돼? 시사 멧돼지로 불러주죠. 목사들 멧돼지. 일반 돼지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끝나고 나서 죽을 먹으라 뭐 그러던데. 네, 죽 하나 주죠. 바로 등심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천까지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운전은. 왜냐면 수면은 위험하거든. 제가 위내시경을 가끔 하는데요. 하는구나. 저도 혼자 운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매번 그냥 수면 안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역류성 위험이 있어가지고서 할 때마다 상당히 괴로운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더라고. 신경 써가지고. 담배 펴서 그렇대요. 담배의 값을 바꿔야 됩니다. 폐암. 폐암. 폐는 깨끗하대요. 축사. 아유. 또 오늘 또 소개 30분 간다. 담배는 하여튼 힘듭니다. 자, 저는 수락진로나 김미화입니다. 네. 박수 안 치네? 빠져가지고 동생들 왜 이래? 관등승명될까? 오늘 아니 그 너무 재밌더라고. 그 김문수 지사 인터뷰 열심히 했어. 근데 마지막에 진짜 웃겼던 게 그 김문수 지사가 정봉주 전 의원이 나를 욕을 했다. 무슨 욕? 막 욕설을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특히 정봉주 의원이 아주 욕설을 저한테 하는 거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정봉주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4년 같이 했잖습니까? 그러셨구나. 잘 알지. 개인적으로 또 옛날에 그분도 운동권이고 저도 운동권 출신이라서 네. 잘 아는데 저하고는 형님 동생 하는 이런 관계에서 정봉주 의원이 그냥 저보고 욕을 하는 걸 일어나는데 그건 조금 사실과 안 맞았어. 아니 이건 조금 너무 과하게. 그건 도지사님한테 한 게 아니고 다른 신문 기자하고 뭐 전화한 얘기를 하는 거를. 아니 진짜인 걸로 아셨다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패러디한 건 아는데 정봉주 의원하고 자기하고 친한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욕하는 걸로 붙여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기자한테 욕한 거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기분이 안 좋던데 욕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우리 그때 했던 랩을 내가 끝에 선물로 드렸죠. 여보세요?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못 들어봤고 그 정봉주 의원 거만 들어봤대. 우리 김용민은 지금 목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듣는 분들이 좋아하시겠구만. 어느 분이 딱 찝더라고. 언니 김용민 선생이 가끔 얘기할 때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다. 이렇게도 보냈어, 답을. 지금 일찍 하니까 이렇게 발표하고 다른 일로 이렇게 간 때도 있고, 한 80%는 이제 뒤진 거고. 자, 그리고 옆에서 실실 오늘 웃고 계시는 방청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특별히 저희가 다룰 주제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게스트죠. 네. 그러네. 야, 진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낙곱살 첫 번째 게스트의 영예를 안고 청년 깔때기를 한번 꽂아보려고 온 청년유년위원장 김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꼭 정치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도 지난번에 만나보고 굉장히 당 찼다. 우리 그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있을 때 그때 뵀었잖아요. 홍대 앞에서.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3회에서 다뤄주셨죠. 총학생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고쳐달라고 한번 그러셨군요. 아니 저희 학교 후배들한테 한이 트윗과 페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언제 총학생회장을 했냐. 혹시 몰래 다시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한 거냐. 뭐 이런 항의가 하도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명을 해달라고 교수님께. 당차 보여서 그랬던 거고. 아니 학생 때 뭐 일을 맡으시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뭐 정책 이런 거는 했었는데 대표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죠. 근데도 이 정도 위원장을 했다는 거에 사람들이 그래 뭐 정책을 해야지만 꼭 뭐 위원장 진짜 깔때기를 꽂으시네. 우리 정봉주 의원이 오늘 보니까는 홍성으로 이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으로 이감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며칠 전에 면회를 갔을 때는 월 말에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의정부에서 노원구 공릉동 원리동이 가깝습니다. 가깝죠. 예. 노모님이 80이시라면 80이시고 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 났을 때는 또 쓰러지시고 그런 일도 있으셨고 또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또 보내는 것이 맞고요. 애기들도 있고. 1년이 아닙니까? 1년. 통상 1년은 멀리 안 보냅니다. 예. 집에서. 아니, 그 뭐 이감하고 말고 할 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거는 굉장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다. 면회 가지 마라 이거지. 너무 자주 면회도 가고 시끄럽고. 근데 뭐 성지순례하는 기분으로 뭐.
그렇죠. 홍성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뭐 벌써부터 뭐 소고기 먹으러 가자 뭐 그러고 난리가 났더라고. 소고기 먹자는 건 제가 깃발을 든 겁니다. 그렇게 깃발 들었구나. 전국 각지에 고기 얘기만 나오면은 김용민이야. 눈이 반짝반짝거려.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멧돼지도 소를 먹나요?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홍성이 또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되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 갈수록 홍성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에 농업 쪽 대안학교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시범 단지 같은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홍성의 그 새우 축제, 대하 축제 가보셨습니까? 그건 못 가봤는데. 예. 그 겨울마다 있는데 한번 겨울에? 갔었어요. 예. 그럼 지금이네? 냄비에다가 소금 붓고 그 위에다 위에다가 구워주는 생새우를 거지. 소금. 예. 구이 맛있지. 태안이 거기랑 가깝나요? 태안도 예, 서산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새우를 넣고 거기다 탁 냄비를 덮고 한동안 기다리면 아주 잘 쪄 있는 먹는 거 잘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새우를 먹고 또 나오면은 밖에서 새우튀김을 또 팝니다. 몇 손짜리 사가지고 먹으면.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봉주 의원은 감방에서 그런 걸 먹지 못하고 넣어주는 사식이 다 불량식품 뭐 비슷한. 그렇대요? 그 안에서 왜 소세지 얘기도 하고 그러더만. 그 안에서 우리가 돈 영치금을 넣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사 먹는데 그 수준이 진짜 여기선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새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안에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도 우리 면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회 가자고요. 그렇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회를 좋아합니다. 회는 뭐 안 되잖아. 안 되죠. 1년 동안 회를 못 먹습니다.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진짜. 하여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이런 줄 알았으면은 가까이 있을 때 갈 걸 홍성까지 가야 되잖아 우리. 제가 동아일보 출신의 한 전직 기자분을 만났는데, 우리 선대인 기자가 우리의 사수였다. 진짜? 누군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만나긴 했는데. 사수래잖아. 그러니까 선배였었던 거지. 우리 선띠리가. 저보다 선배? 아니, 선띠리가 선배였다고. 제가?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혹시 뭐 저에 대한 비리를 이야기하던가요? 뭐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지는 않죠. 표정 보니까. 기자들은 말이죠. 나는 배가 고프다 할 때 반드시 그 사이사이에 이거 뭐라고 하나 띄어쓰기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씨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씨발 고프다. 그렇게 씨발. 했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무슨 기득권 1%를 포기하고 기득권이 아니, 내가? 그렇게 욕을 해나?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선배인 선배님이 그렇게 욕을 섞어서 얘기하는데도 졸립더라. 그런데 술자리에서 그랬겠지. 근데 정말 원칙주의자고 무서운 선배였다. 그러니까. 왜냐면 존경받는 선배였다. 근데 우리 선배인 선배님의 욕을 이게 아니 뭐 일단 병 주고 약 주는 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뭐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욕을 하면 자기 너무 무섭게 욕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전 진짜 욕하면 되게 세게 해요. 진짜? 그래서 감정을 확 실어서 어떻게 하는데? 감정 좀 실어서 하세요 지금. 가까이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고.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다고 우리 선띠리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한명숙. 앞으로 2년 동안 민주통합당을 진두지휘할 새 대표의 한명숙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30%가 반영되는 1인 2표식 대의원 현장 투표와 70%가 반영되는 시민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24.5%의 득표율로 한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땀과 열정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2위는 문성근 후보, 3위는 박영선 후보가 차지했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아니 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욕 좀 들어보려고. 아니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닌데 예상대로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도부들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도부로 구성이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뭐 자랑하고 싶은 건 세금혁명당하고 정책협약을 맺은 분이 세 분 있는데 이 세 분이 또 어쨌든 지도부에 들어갔어요.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들이 어쨌든 조세 정의
또 세금 재정 지출 구조 개혁 이런 데 앞장서 주시면 반가운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는 세금은 우리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엑스맨 김진표 이 사람이 원내대표로 있는 한은 민주통합당이 결국 도로 민주당의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 지도부가 김진표 원내대표가 좀 물러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우리 지금 방송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 김진표 여러 가지죠. 원내대표에 그러니까 대해서 요약하면 이분이 경제 민주화를 계속 지체시키고 역행시켰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이제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쨌거나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 초기 때부터 예를 들어서 분양권 공개를 거부한다든지 취임일성이 법인세 인하였어요. 그래서 재벌들 안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는 재벌 개혁을 막 강하게 외쳤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취임일성이 법인세 깎아준다 그러니 시장에 나가는 시그널이 친재벌로 딱 가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 정부 때 대학 등록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때 또 교육부 장관이었고. 뭐 지금 와서는 KBS 수신료 인상 합의, 또 한미 FTA 합의. 그걸 다 독단적으로 해버렸거든요. 론스타 문제도 국정조사도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하면요. 지난 연말이었죠. 지금 연말에 이제 한미 FTA 때문에 이제 국회에는 공전이었고 그 민주당이 거기 다시 등원하는 그 협상에서 맨 마지막 테이블에 올려있던 게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론스타 국정조사, 두 번째가 농협 신경 분리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그 미디어랩 법안. 이 세 가지를 처리를 하고 민주당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등원을 합의를 하면서 빼놓은 게 론스타 국정조사를 뺐어요. 그 하룻밤에 벌어진 일인데 왜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 협상 대표가 이제 김진표였는데 그 바람에 지금 외환은행 문제가 국정조사를 걸면서 상당히 진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늘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금감원에서 다음 주에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는 판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번복하거나 혹은 다른 식의 산업자본이라고 할 경우 뭐 비금융주력제라는 아주 이상한 말을 쓰는데요. 근데 금융자본이라고 지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파다한데 그리고 나면 이제 론스타가 소문이 나면 또 현실이 되더라고.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고요. 문제는 금감원 직원들의 분위기는 여러 가지 건들이 걸려 있어서 5월 달까지는 저축은행 거랑 같이 봐야 된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검토하는데 지금 권혁세 금감원장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거는 금융자본으로 지금 판정해야겠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니고 외환은행 건이 감사원 감사로 일단 들어가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도 가야 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할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권혁세 원장이 국감 등 다 자기는 각오하고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야말로 똥바가지 쓰겠다는 거거든요. 독박은 쓰지만 은행은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개인은 우리가 뭐 관심 없고 네. 은행을 그렇게 넘기겠다는 거가 이거는 굉장한 거지 사실. 지금 사실 야당에서 막 제일 크게 거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국민들 관심도 이럴 때 징벌적 뱅크런이라든가 거기 쫙 꽂혀 있는데 금감원에서 그냥 일단 결정을 내버리면 행정 절차는 진행되죠. 세울 도리가 없죠.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네. 지금 뭐 감사원 감사도 걸려 있는데도 신경 안 쓰겠다라고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사람이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김진표니까. 국조실장이 김진표일 때.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이 김진표일 때 그 밑에 산업심의관이 권혁세였거든요. 그거 다 위아래로 일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모피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피아가 한나라당이나 관료에만 있으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데 민주당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도저히 막아줄 데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는 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어쨌거나 김진표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스스로 사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연말 국회에 들어갈 때도 소속 의원들이 뭐 한 번 더 믿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재신임한 거 아니야? 뭐 재신임 했죠 사실상. 어쨌거나 뭐 현실적으로 이제 예산도 처리해야 되고 뭐 그런 뭐 명분이 나름대로 있었다 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새 지도부가 들었었으니까 뭔가 한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런 분은 이제 좀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시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이제 강력하게 우리 선들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안에 정책 라인이 없냐하면 지금 이제 그 홍종학 교수라고 경원대 홍종학 교수가 정책위 의장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정치인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정당 안에서 이제 뭐 정책위 의장을 꼭 원내에서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특히 총선 정도 때까지는 홍종학 교수 같은 분이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정책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데 또 조율을 하는데 이렇게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신혼 지도부가 그런 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종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또 탈퇴권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분이 어쨌든 정책위 의장을 하시면 상당히 좀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뭐 경제학자 중에서 모피아가 아니거나 혹은 모피아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홍종학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모피아와 연관 없이 살아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거. 네. 어찌됐건 야당이 참 할 일이 많네. 왜냐하면 지금 뭐 KTX 민영화 문제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고속철도에 출발역이 지어질 서울 수서동 개발 예정지입니다. 내년에 착공해 2014년 말 완공되면 이곳 수서를 출발해 KTX를 타고 평택을 거쳐 호남선과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신설 구간의 고속철도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업체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건비가 최대 한 25% 정도, 시설 유지 보수비가 20% 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최대 20%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운임이 오히려 비싸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994년도에 영국철도가 민영화가 되면서 운임이 결과적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중복 투자라든지 장비의 중복 구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각하의 끝없는 욕망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코레일은 철도 관련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 부문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이 가운데 시설 부문을 성격이 비슷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운영 부문을 필수 공익 부분만 남겨놓고 민영화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철도 파업 이후에는 정종원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거론했습니다. 예, 정부로서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철도 선진화 계획이라는 게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다. 민영화에 대한 이런 끈질긴 욕망은 댓글 부대까지 났는데 철도시설공단 간부 200명에게는 KTX 민영화를 찬성하는 인터넷 댓글을 전 직원에게 달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지시 메일에는 국토해양부 요구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14조 원의 건설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대고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만 내고 운영하는 거여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TX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12월 말에 이렇게 정책 라인도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국토부의 정책실장을 민영화 전도사로 바꿨고 또 차관을 KTX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이 그게 어쨌든 그게 이제 좌절되니까 또 이쪽으로 보내서 이걸 또 민영화를 지금 추진하는 라인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사실 KTX가 유일하게 흑자 노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 그렇죠. KTX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실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네. KTX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자 노선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적자 노선이 대표적으로 어디냐? 우선 그 남북 협력의 상징인 문산과 도라산 구간 그리고 당연히 적자죠. 창원에서 진해 그리고 정선선이 있어요. 민둥산에서 아우라지 구간. 여기를 오지 노선이라고 없앤 모양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철도 아니면은 오갈 수단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방일수록 그 산간 지역일수록 버스나 기차가 없어지면은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가난한 농가에 차가 2대씩 생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거는 공적으로 뭔가 해주는 게 전체를 위해서도 낫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억울하면 니들이 출세를 해. 이러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경우냐고. 아니 알짜를 가지고 돌려서 적자를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알짜를 떼어서 민간한테 주고 그것도 30년 계약으로 말이 되냐고. 응?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하는 얘기가 KTX 쪽이 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표 파는 사람도 연봉 6천씩이나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막 그러는데 그거는 개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된다는 건 양쪽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6천씩이나 해요? 아 그렇다고 이제 조선일보가 아니 그거는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확실히 밝혀봐야 되는 거고. 네. 철도 매표원의 연봉이 6천만 원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실제 매표원의 평균 연봉은 4,132만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다수의 주류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얼만데? 그거 거기도 다 썩었네? 아니 무엇보다 그런 논리라면 4대강 같은 걸 하질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그 논리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민영화 시켜서 경쟁을 시켜야 좋아질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영화라는 지침을 세워놓고 거기다 껴 맞추는 거지. 답을 정해놓고 그냥 그 답을 향해서. 아니 그래서 하여간 철도공사 직원이 월급 많이 받는 거랑 KTX 민영화하는 건 무슨 상관이 나는 아니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공기업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부채 엄청 늘어났잖아요. 현 정부 들어와서 한 400조 정도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늘어난 것들이 다 보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뭐 토건 부양책 쓴다. 또 부동산 부양한다. 뭐. 4대양 공사한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빚걸어 쓴 거잖아. 근데 인건비라는 게 전체 공기업에서 이렇게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0.1%, 0.001%밖에 안 돼요. 이걸 지금 잘라내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비열해요, 하는 짓이. 지네들이 책임져야 될 거는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진짜 용나하네, 씨발. 이제 드디어 이제 진면모가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손님 모셔놓고 지금 우리 얘기만 지금 1시간을 하고 방청객인지 게스트인지 그러니까 웃어주러 오신 거예요. 자, 청년유니온의 우리 김연경 대표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학생들의 청년들의 알바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 지난 주말 대형마트 냉동기를 점검하다 숨진 인부 중 한 명이 독학으로 어렵게 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등록금을 벌겠다며 아르바이트 나갔던 23살 황승원 씨는 그제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 지하 기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냉매가스가 유출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 황승원 시어머니의 단식. 우리 승원이 새파랗게 얼어가지고 저기 두고 터진데 저기 갇혀있는데. 이처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는 젊은이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아르바이트 중개업체 조사 결과 위험한 작업이나 신약 효과 실험 같은 이른바 지옥의 알바라도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79%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속칭 마루타 알바에까지 뛰어드는 학생들. 김현철 씨는 대학 생활 2년에 휴학 3년째 아르바이트가 본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 겨울엔 신약의 효능을 시험하는 대상이 돼 약을 먹고 12시간 동안 16번 피를 뽑아준 대가로 38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피를 팔고 있다는 기분도 들고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마음이 커서요. 근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한편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은커녕 법으로 보장된 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올봄 커피 전문점에서 5달 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이수민 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 휴일 개념으로 받게 돼 있는 주휴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기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쉽게 모른 척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유니온이라는 노동단체가 국내 7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 251개 매장을 조사했더니 5곳 중 4곳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고 액수는 100억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내몰려 소홀해지는 학업에 몸과 마음의 피로, 부모에 대한 미안함. 해마다 200명 넘는 대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고 대학생의 60%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설 연휴, 이번 설 연휴, 이때도 쉬질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 네, 지금 요즘은 1.500족, 뭐, 알부자족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왜 논을. 1.500은 뭐예요? 그러니까 1.5배로 준다고 해서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더 버니까 그런 걸로 알바를 더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연휴 기간에만 이렇게 단기로 알바를 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요즘은 워낙 평상시 알바로는 돈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후배들 얘기 들어봐도. 네. 그러니까는 편의점 알바가 좋아서가 아니고 진짜 설 때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로 꼭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유니온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그런 실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지를 꼭 물어봤는데 대부분 등록금이 많이 비싸니까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교통비, 식비, 핸드폰비 이런 걸 내가 충당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은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절반 이상이 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유학 비용이나 혹은 뭐 좋은 핸드폰, 전자기기를 사기 위해서 사실 알바를 했다면 요즘은 그런 거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알바가 대부분이라는 게 90년대 중반에 제가 현장 조사해봤더니 그때는 배낭여행 가기 위해서 알바한다는 조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 맞아. 15년 전인데 지금 누가 배낭여행 가려고 알바하겠어요. 도저히 뭐 못 가지. 사실 뭐 배낭여행 가려고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그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 일이 돼버렸잖아. 뭐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새 막 여러 가지 있잖아. 편의점 알바도 있고 뭐 주유소도 있고 뭐 알바하면서 그 만족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상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볼 때 임금 수준 같은 걸로 사실 만족도를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010년부터 지금 3년째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가 201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에 500개 편의점 실태조사를 했을 때 66%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80%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더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원주에도 청년 유년 모임이 있어서 저희 조합원들이 실태조사를 했더니 원주 지역만 놓고 보니까 또 82%가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3년 사이에 별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도 이렇게 뭐 7, 80%안 주니까 사실 그 외에 휴게 시간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조합원 중에 한 명 이제 지하철에 있는 편의점, 요즘 지하철에도 편의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알바를 하루에 6시간씩 이제 일을 했는데 지하철이니까 손님이 끊임없이 올 거잖아요. 그 지하철이 멈추면 그때만 손님이 오니까 그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화장실이 반대편 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장님이 너무 멀고 손님은 계속 오니까 이게 불과 바로 한 달 전 일이에요. 페트병에다가 놀아. 네, 본인도 볼일을 보시고 이 알바생한테도 남자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물을 머금고 되게 수줍음 많은 친구였는데 정말 페트병에다가 이 볼일을 보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쉴 시간은 하나도 없대요. 계속 손님이 오니까 이런 일도 있고 가장 또 편의점 일하면서 많이 힘든 게 취객들 올 때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왜 막 뉴스에는 여성들이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느니 뭐 강돌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취객이나 밤에 늦게 오는 손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노동권이라는 거에 얘기를 하면 사각지대에 딱 놓인 거지. 뭐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청소년들도 많이 그렇게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뭔가 부모님에게 도움이 왜냐면 나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보따리 장사 다니고 이러시면 크게 미안해가지고 엄마를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 청소년들도 거기는 부자로 살았었잖아.
부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청소년들이 네.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노동 건강권이라는 거 아까 그 페트병에다가 네. 소변을 보고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애들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편의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 이제 사장님들, 가맹점장님들 저희한테 항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렇게 아르바이트생들만 고려해야 되냐고 하시지만 그런 알바생이냐 사장님이냐 이런 거 다 떼놓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은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오빠, 네, 언니, 삼촌. 뭐 이렇게 삼촌. 네, 그러면 그렇게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밥 대신 먹으라고 주시고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건 그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이지. 편의점 저도 안 편의점 팔리는 알바를 거. 2004년에 해봤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걸 준단 네, 말이에요. 그거를 식대 대신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직 당장 상하지 않았으니까 먹으라고 먹어도 주는데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게 상하진 않았지만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느끼자면 되게 알바생으로서 서글픈 거죠. 그걸 내가 밥 대신 먹어야 되냐. 편의점 사장님 연령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전문 용어는 가맹점 경영주라고 돼 있고 30대가 31.1%, 40대가 34.6%니까 30, 40대가 한 합치면 75%쯤 돼요. 그 다음에 20대에도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11.6%.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뭔가 좀 알만한 분들이라서 사실은 좀 신세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장이 많으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좀 대화를 하자라고 해보면은 지금부터 개선점을 찾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헐값에 그냥 노동력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직업으로 보면은 회사원 출신이 36.3%, 회사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많고요. 공무원도 있어요. 1.4%. 자영업자인데 편의점 한 사람들이 한 또 30%. 그러니까 회사원이랑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제 사장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편의점 사장하고 뭐 알바생들의 그런 직접적인 뭐 갈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정부에서 나서서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부당 노동 행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파악해야 되고 그걸 시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저희도 사실 이런 항의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좀 돌아오는 대답이 어이가 없는 게 일단 자기들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람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네,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모니터링 사업하기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방 노동청들이 있죠. 네, 저희가 재작년에 이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빵 터뜨린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다행히도 그 2010년 하반기부터 모니터링단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 몇 건 적발하고 그 다음 2011년 상반기에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확대를 해가지고 한 2,500건에 적발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게 고용노동부가 지금 자랑할 일이냐 2,500건에 적발한 거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발은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원래 이렇게 최저임금 안 주면 형사처벌해야 되는데 형사처벌한 건수가 뭐 한 6년 동안 4건이랬나? 그거 다 그냥 합의로 끝내버리고 좋은 그냥.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소위 말해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안 준다? 그럼 이제 그거를 신고를 했을 때 받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 그 법으로 가가지고 길게 끌고 막 이러는 거지. 길게까지는 잘 안 끄는데 이제 보통 그 고용노동부나 저희를 통해서 진정을 넣게 되면은 한 2주 이내에 사장님과 그 근로감독관이랑 알바생 당사자가 이제 3자 대면을 해요. 근데 보통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3자 대면이 하기 싫어서 포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사장님과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내가 그 뭐 한 몇백 원 덜 받은 거 가지고 뭘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3자 대면 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순간 대부분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자 또는 뭐 바른 사람들로 만들자 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는 첫 인상이 이거 3자 대면하고 계약서 내가 불공정하게 대우받았지만 그냥 들어서 포기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처음에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몸으로 하는 일, 뭔가 이런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더 나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무시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일 이렇게 더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 조금 이제 우리보다 먼저 프리타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하면서 그게 이제 인생이 된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니까 정부나 개인이 직접 풀지는 못하고 중간에 이제 수도권 유니언이라고 했던
조그만한 그 알바 노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일종의 세력화라고 할까요? 사회 세력화나 뭐 정치 권력을 좀 갖게 되면서 그리고 거기가 그 민주당 정권을 통해서 일본은 자민당 정권을 끝냈더라고요. 그 알바들이 투표에 참가하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변화가 굉장히 초기 단계지만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청년유니온이 법적인 단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2011년 3월 7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의 절절한 호소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 당국의 결정입니다. 혹여라도 다시금 오늘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넘어 헌법 정신의 훼손과 이 사회 민주주의의 후퇴의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정부 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유니온의 네 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3월과 4월 그리고 5월 청년유니온은 세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반려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공방.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청년유니온은 외관상 패소했지만 절차상 하자일 뿐 구직자들의 노조 결성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은 노동부에 3번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고 2번의 반려, 1번의 보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히 이 고용노동부의 반려와 보완에 순응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도 내고 그리고 현행 이 고용노동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차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론들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도 결국 반려되었고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청년 유니온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파리 시대야 우일 세금 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 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8회 첫 방송본에서 25분쯤 발언한 인물은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아니라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이었습니다. 이를 수정해 바로 잡았습니다. 신석하 연구위원과 권오인 부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법적인 단체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지만 서울시장님 시장님 만나뵙고 왔어요. 그래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시장님은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겠지만 여성 노조도 있고 지역 노조도 있으니까 청년 유니온이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냐. 적극 검토해서 하게 할 테니 되게 되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들을 보면 이런 힘없는 약자들을 근익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늘 한직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직도 약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배정 얼마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동안 그냥 승가신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예요 사실은. 늘 어디든 그렇지. 자기가 보스로 있으면 밑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싫지.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예산도 쓰고 인력도 배치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렇게 시정해 가는 게 공정한 시장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시정이 안 되는 게 고용노동부가 발로 뛰고 아까 뭐 모니터단을 뭐 만들었다 하지만 이게 신고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신고를 해야지만 그걸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이야 또는 대학생이야. 근데 사회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 노동부에다 어떻게 신고를 하지? 그리고 내가 받을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 처음 맺은 인간관계 이거 어떻게 깨지? 우리 업주하고
그런 맞아요.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도 말하기 되게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청년 유니언이란 노조 필요하고요. 정치적인 이 행동들을 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게 필요한데 정말 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공적인 조직에서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어떻게 그 권익을 가질 수 있는지 쟁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아니 알려주는 것보다 나는 이거야. 그렇게 못하면 지금 아까 우리 웃디리가 얘기했잖아. 편의점이나 조그만 사업체를 하는 사장님들이 공무원도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20살에서 30, 40대? 많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예를 들면은 정당한 고용관계를 맺는다. 계약서 딱 써. 알바하면서 계약서 구경 못한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대부분 쓰지도 않고 써달라고 해도 잘 안 쓴대.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써서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 그러면 1월 1일부터.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누가 할 거니? 그건 또 정부가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하고 알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또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방송 듣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또는 주변에 내 아들이 또는 내 조카가 우리 딸이 동생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그걸 알려주셔야 되고 계약서 반드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쵸. 아까 내가 건강권 얘기를 했는데 김연경 대표가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보니까 노동건강권.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서 냉동고에서 일하던 대학생이 얼마 전에 목숨을 잃었었잖아. 그리고 복학하면서 등록금 마련하려고 갔던 건데 진짜 눈물 나는 사연이었죠. 또는 피자 배달하러 가던 친구가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몇 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안 그럼 돈을 안 받아요. 이거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사회에서 주장을 해서 그 사장님이 바꿨어 그거를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타까운 목숨들을 잃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근육통이라든지 손목 어깨 통증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데서 계속 푸니까 손목 통증 있고 또 음식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지난번에 우리 용띠리가 얘기했잖아. 호텔에서 스테이크 몇백 인분 굽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했는데도 그 스테이크 한 개를 먹지 못할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화상을 입는다는 거지. 또 계속 서 있으니까 하지정맥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우린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4시간에 30분의 휴게 시간 주자라고 되어 있죠. 4시간 일을 하면.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정해진 것만 좀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예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예방하지 못하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문제를 산재로 인정해 주니 많이 항상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피자 30분 배달제 같은 경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피자 30분 배달제가 30분 안에 배달하지 않으면은 요금을 깎아준다거나 그래서 그 배달하는 친구는 성과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과급도 5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3륜으로 하게 돼요. 근데 3륜으로 오토바이를 하게 되면은 3륜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퀴가 3개인 거죠. 3륜. 네. 3륜으로 이제 하게 되면 발음이 아무래도 이게 속도를 내기가 2개의 바퀴일 때보다는 당연히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고. 더 늦겠네요. 네. 그리고 좁은 데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넓은 길을 따라서 어쨌든 정속도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가게들이 바꾸기 힘들다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보는데 오토바이 금지시키고 그거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방의 차원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방이 아니고 늘 문제가 터지고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문제가 커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건데요. 편의점 알바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고 우리 자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쉽게 풀 수 있는데 경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안 보더라고 진짜. 부리는 그냥 부품이나 이런 거라 생각하고. 쟤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저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리고. 힘든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그게 사람 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아니 고생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 우리가 무슨
봄인가? 지는 고생하고 컸나? 작년에 그 고용노동부의 어느 모 과장님과 저희가 면담을 했어요. 유니온 노조 설립 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물며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경험 삼아 재미 삼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뭘 굳이 그런 알바생들의 노동권까지 노조 설립을 해서 해줘야 되냐. 뭐 이런 너무나 이런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셔서. 근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모 과장님이 예전에 사실은 우리 우띠리가 아까 얘기했던 90년대만 해도 나 배낭여행 가려고 아르바이트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시대로만. 지금 청년들이 등록금 때문에 또는 뭐 자기 용돈 벌어서 쓰는 거 이게 진짜 고통스럽게 돈을 어른들보다도 더 힘들게 일하면서 오히려 돈은 한 달에 뭐 얼마 벌어? 시급이 4천. 최저임금 지금 4,580원을 올랐어요. 이것도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금 그 세계적으로 하여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4,320원이었고요. 올해는 4,580원인데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이 687엔이거든요. 한 9,000원 정도 돼요.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될 겁니다. 작년에 저희 일본 다녀온 조합원 보니까 동경이 837엔이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도쿄가 좀 더 비싼 거죠. 일본, 지역보다 좀 다르긴 한데. 일본이 최저임금제를 보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가가 좀 싸거나 그런 데는 약간 낮게 돼 있고 동경 같은 데는 좀 비싸게 돼 있고.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데 대체로 우리보다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액면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사니까 뭐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빅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빅맥이라는 걸 얼마나 사 먹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호주는 3.5개를 사 먹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2.5개.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일본은 2.4개, 영국은 2개, 캐나다는 1.8개, 한국은 1.2개. 빅맥 하나를 겨우 사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빅맥이라는 것도 세트 아니고 그냥 3,700원짜리 그냥 단품. 이렇게 한심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람값을 완전 똥값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 최저임금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한 근데 이제 기득권 언론들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쉽게 말해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요. 이미 경제학계에서 그 결론을 내렸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렸냐면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미 국제노동기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관련한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요. 5명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명의 미국 경제학회 회장. 미국 경제학회라는 건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권위 있고 그런 잡지가 AER이라고 하는 미국 경제학회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학회 회장을 한 분이 또 6분이 포함되어 있는 65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2006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미국 정부에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역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역효과라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안 줄어든다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저소득 근로자와 그들 가족의 삶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기득권 언론에서 그 진짜 대도 안 한 수요 공급 법칙 그걸 들이밀면서 이 최저임금 올리면은 오히려 뭐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아이들한테 오히려 손해가 간다. 이런 식으로 진짜 거짓말 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손해가 가면 나중에 다시 내리면 되니까 일단 올려서 보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아주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 한 고용 일자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게 차이가 나니까요. 방학 때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편의점으로 알바를 간다는 거예요. 가서 외국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차이가 실제로 주는 거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등록금이 따지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한국에서 알바하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값이 얼마나 한국이 싸냐 하면요. 유학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보스턴 지역에 있었는데. 보스턴. 하버드. 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네. 하버드 같은 말이죠. 네. 노란 게 있었어요. 영들이 자는 줄 알았는데.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이 말이죠.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거 한번 했다. 밥도 먹고. 저번에 한번 했다. 화장실 가고 다 하지. 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 팁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 15% 팁을 주는 문화가 있으니까. 외국은 다 그렇죠. 그 문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레스토랑에서 팁으로만도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인 중에 한 사람은 한 달에 200, 많을 땐 300만 원 가까이 우리도 일만 열심히 하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데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참 정말 마음 아픈 멘션을 하나 받았는데 호주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한 몇 배 높잖아요. 근데 또 호주에서 한국 식당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한국 애들을 고용하는 한국 업소 주인들이 있대요. 이분들은 또 그렇게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며. 네, 똑같지 뭐. 맞아요. 얼마 전에 왜 외국 나가서까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의 대학생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난 친구인데 정말 저희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청년 유니온이 될 것 같은데 뉴질랜드의 청년 유니온 지부를 만들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방금 선뜰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기들 그 뉴질랜드에 호주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호주인들이 알바하는 곳은 최저임금 당연히 다 지키고 당연히 그 이상을 받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와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오히려 한국인 유학생이나 워킹으로 오는 친구들을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리고 그게 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또 한국인들도 불이익을 당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 심각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도 한국 청년처럼 또 주거 문제가 많이 심각하대요. 그래서 거기가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우연히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청년 유니온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 지부를 꼭 만들겠다며 지금 그 저희랑 논의해가지고 얼마 전에 갔어요 뉴질랜드로 그래갖고 지금 페이스북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들어간 걸로 제가 들어서 조만간 청년 유니온 지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세계로 뻗어가. 청년 유니온에서 나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사회에 적의 아주 나쁜 적개심 같은 거를 실망감. 갖고 있고 실망감 같은 걸 갖고 있고 분노.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어느 사회의 중심 허리선으로 딱 올라왔을 때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나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책을 보면 거기 노인들이 지금 우리 노령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노인들을 젊은 사람들이 보호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 안에 쓴 거야. 그래서 노인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없고 노인을 보면은 신고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떤 차가 와가지고 노인을 끌고 가는데 신고만 하면 이 노인들이 도대체 어디에 갇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노인들이 계속해서 숨어 살고 젊은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결국은 먼 미래의 가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른에 대한 존중이 없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막대했을 때 지금처럼 이 사람들이 커서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 줄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득권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집값 거품이 부풀어 오르면 사실 사람값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점포 임대료 내고 나면 임대료 올린 만큼 사람값을 아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 줄이거나 그렇지, 또 사람 또 입장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적게 쓰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옆에 이제 편의점도 있지만 또 SSM 들어오고 막 경쟁 이게 재벌들이 점포 수를 막 늘려가잖아요.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계속 쪼들린다고. 더구나 이제 이분들은 지금 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니까 명퇴당하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명퇴금 가지고 겨우 차린 게 편의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돈이고 뭐고 내가 막대한다고 얘기한 것은 진짜 와가지고 편의점이나 뭐 이런데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을
좀 쉴 때는 좀 앉아있게도 해주고 뭔가 마음을 베풀어줄 수 있다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진정 같은 거 넣으러 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 최저임금에서 못 받는 게 크게 차이 나봐야 1,000원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닌데 넣으러 오는 이유는 너무 사장님한테 본인도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다. 그런데 너무 사장님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모독을 주고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사실 바깥에서 하는 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일에 그런 게 좀 적고 실내에서 한다고 하는 조금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장님들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서 있기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돈을 뭐 이렇게 최저임금을 굳이 다 받으려고 하냐는 식으로 막 몰아가고 너무 비인간적으로 모독감을 주고 어른들이 또 하물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런 마음 먹게 되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교감만 있어도 사실 다들 어려운 거 알고 저희가 그 실태부터 다닐 때 저는 너무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착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사장님 더 힘들어요. 저희 사장님 저기 프랜차이즈 계약했기 때문에 가맹비 정말 많이 내야 돼서 애들 다 알지. 네, 최저임금 저 받으면 우리 사장님 망해요. 오히려 그런 알바생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교감만 있어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독하게들 하시니까 청년들도 마음이 독해지는 거고 그 한편으로는 청년들 말처럼 대기업 본사들이 뭐 동네 떡볶이점, 동네 빵집까지 지금 다 장악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너무 높은 계약료를 가져가고 그런 또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도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해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동네 뭐 이런 빵집이든 떡볶이집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거를 누나가 비유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전국 노래자랑에 조용필 이미자 씨가 나와갖고 대상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한 10년 20년 더 지나면 아마 이건희 떡볶이집 뭐 이재용 오뎅집 뭐 이런 거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아까 누님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김연경 대표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점주와 알바생들 간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점주님들이 어렵더라도 인간적인 여유를 조금씩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막 무리하게 팽창을 하면서 동네 골목상권까지 다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숨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정권은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은 그 새로 바뀌는 정권에서 우리의 편의점 알바들한테 뭘 약속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뭘 약속해 줘야 되는지를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를 해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물어봤어요, 주변에. 근데 막상 얘기 나온 게 그렇게 막 거창하거나 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다 얘기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의 50%까지는 올리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 올려봤자 1,000원도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50% 올려봤자. 근데 어쨌든 50% 이상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 이게 많이들 얘기가 나왔고 그걸 무조건 준수하게 하자. 법이니까 이걸 안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저희가 많이 이런 문제 대할 때마다 되게 답답했던 게 왜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그걸 지키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더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준수하게 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 더 나아가면 뭐 등록금이 좀 떨어져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때 한 것처럼 떨어뜨려줘서 알바를 안 해도 혹은 알바를 굳이 2개, 3개까지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급 인생도 또는 C급 인생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가능하면 떨어뜨려줘야 되고 특히 정말 서민들이 주로 쓰는 물건 이쪽에서 물가들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건 올려줘야 되고 제가 여기서 진짜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요. 중국이 우리가 막 계속 고속 성장하고 막 이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내수 위주의 성장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포용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간, 계층 간, 또 산업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하자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후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금 수준의 2배를 올린대요. 매년 15%씩 올린다는 게 목표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 올린 비율이 5%가 안 되죠, 최저임금. 네.
이렇게 한심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그것도 뭐 있다고요. 20원, 30원 올리자는 거를 악을 써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온 업소도 하고 뭐 공익위원들 네. 뭐 제발 잘 해달라고 이렇게 회유도 하고 네. 그렇게 농성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올린 게 5%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학교의 총장님들, 교수님들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제자들을 위해서 뭘 했냐 이거지. 나는 동국대 학생들 그 학생회장?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동국대 학생 100여 명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습니다. 밤새 총장실 점거를 이어간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만 살리는 통폐합안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훈 동국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요. 학과를 통폐합하기보다 많은 학문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교수를 충원한다든지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불법 점거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학문구조 개편안에 반대해 총장실을 점거했던 최장훈 총학생회장 등 학생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농성에 참가한 또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무기 및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단순 가담 학생 19명에게는 사회봉사를 지시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가 내세우는 경쟁력 강화. 그럼 학교 측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익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6%. 반면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전입금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등 39개 대학은 단 한 푼의 전입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권기홍 전임 동국대 총학생회장의 증언. 0.1% 상징적으로 인하하셔서 학생과 학교가 같이 한번 정부와 기타 재단과 이런 부분들의 요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동국대 학생들 정말 아끼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했었습니다. 들으시는 실무 담당 선생님께서 갑자기 웃으시더니 그러면 학생들은 왜 학교 생각해서 0.1% 못 올리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등록금이 비싸면 다른 학교 다녀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학교 선택해서 들어온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가타부터 말을 하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친구 새로 회장 당선돼가지고 그 동국대에서 총장님실 점거했다고 애를 퇴학을 시켜버리는데 이건 뭐 애가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신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퇴학을 시켜버렸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스승님들이 뭐가 있었어도 제자들과 끊임없이 총장실에 가서 우리가 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대는데 한 번도 안 만나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어린애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은 어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대부분 교수님이시래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2010년에 농성을 하면서 교수님이시니까 대학생들의 처지가 이렇다는 걸 알리자 해서 7분한테 편지를 써고 다 보냈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들어가셔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런 미동들이 없으시더라고. 다 교수님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사실은 테니언가 뭐 당신도 교수지. 난 아니에요. 저는 그래? 시간 강사. 종신으로 그냥 하여튼 그게 보장이 돼 있으시잖아. 네.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그렇게 확고하고 누구도 교수들은 못 건드려요. 네. 대학교 안에서 총장이 교수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자르거든. 이제 요즘은 자를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밖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지 실제로 내가 아는 거는 절대로 못 자르거든. 그래서 교수님들이 쓴소리를 하고 사회에다가 그렇게 무슨 연말마다 사자성어 발표하시고 하잖아. 쓴소리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 교수님들이 진짜 딛고 일어서서 뭔 소리냐 우리 제자들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하셔야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움직임이 없으셔. 교수님들 만나보면요. 한국의 교수님들은 너무 기득권 구조에 편입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다녔잖아요. 여기 교수님들은요. 성향이 우리로 치면 흔히 이제 진보적인 거죠. 이분들이 특히 진보적이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용하는
하는 마인드가 이렇게 돼 있고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 이슈라든지 복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자의 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은 사실 오히려 주류는 약자 편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만나보는 한국의 지식인들 또는 뭐 좀 먹물 먹었다는 사람들은 특히 뭐 서열 구조에서 높은 대학에 위치해 있다는 대학의 교수들은 오히려 다 기득권 편들이라고.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고. 미국 가서 도대체 뭘 배웠냐고. 전부 다 저기 하잖아. 정치인 되셨다가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오시는데 문제 없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월천 도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월천 선생? 그게 들어보셨어요? 몰라. 월천. 뭐야. 자기 재밌겠다. 연봉 말고 강연 용역이나 강연이나 뭔가 해서 월천을 벌어오면은 우파 중에 우파라는 거예요. 최고 클래스인데 나도 돈 좀 많이 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월천이에요. 그럼 1년에 1억 2천을 초과 수입으로 얻게 되거든요. 전교수면 학교마다 다른데 한 1억 5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연봉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수입 월천을 얹으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연수소득이.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요. 주말에 골프장 다 가야 되고 주중에도 한번 가야 되고 일주일에 한번 룸사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월천 하려면요. 그래야 공무원 접대도 해서 계속 프로젝트 받고 유지가 되니까요. 교수님들이.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접대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 하거나 하여간. 하도 받아가지고 돈도 쓰지도 않아. 엄청 짜요, 또 교수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골프 치고 한 번 룸사람 가는 사람부터 공부를 못하면은 이거 뒤져야 되는 거구나. 아니, 대학생들이 말이야, 졸업 무슨 작품 전시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나를 찾아왔어. 300 몇십 군데 뭐 하여튼 학교가 다 연관이 돼서 뭐 졸업 작품 디자인 전을 하는데 교수님들한테 편지를 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각 대학으로 다 보냈대. 우리 학생들 졸업 작품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교수였다. 돈 10만 원이라도 월급에서 빼가지고 줬겠다. 한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도와준다고 온 게 없다는 거야. 이 우라통 터지는 일 아니에요? 제자를 정말 아끼는 교수님들 맞아?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유학 가서 이렇게 쭉 느껴보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물론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간 사람도 뭐 고학하면서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집안 환경이 이게 부유하고 요즘은 특목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대학 진학하고 또 고시 보고 해서 이렇게 엘리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적인 문화에 이렇게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친구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미국도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엘리트를 배출할 때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은 미국 대학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다양성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저소득층의 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무리 비싼 등록금 내는 사립대학도 사실은 그런 애들이 재능과 어쨌든 자기 이렇게 그 적성을 보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여건을 마련해줘요. 만들어주지. 근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자란 애들이 대부분 와서 나름대로 뭐 똑똑하긴 하겠죠. 똑똑한 애들이 있지만 현실감 없이 그냥 미국에서 막 이론만 주스 듣고 공부해서 온다고 박사 딴다고. 그러면 한국 들어오면 미국하고는 다르게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도 박사 따서 교수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현실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헛소리를 해대도 전문가 취급을 해줘버려요. 우리가 지금 경제에 있는 모피아들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교수 사회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 예.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지금 여기 나는 꼽사리다에서 그 경제의 뒷면, 그 손바닥 말고 손등을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에 저런 꼼수가 있었구나 알잖아. 네. 교수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근데 난 뭐 그거를 파헤치고 싶지는 않고. 저는 파헤치고 싶어요. 도대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지. 교수님들이 좀 더 나서주시라. 예. 내가 이제 교수를 씹는 게 아니고 좀 나서주시라 하는 답답한 마음. 안 그래요? 맞아. 대표님 네. 어때요? 이게 네.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은 교수님 말 한마디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많이 우리가 경쟁사회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한 말씀만 더 이렇게 너네가 행동하는 게 옳고 니네 문제에 우리도 지지한다. 이렇게만 하셔도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움직임에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교수님이 사실 좀 짜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부모님 아니면 교수님이 다일 텐데 만나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잖아요. 사실 우 교수님 뭐
비롯한 몇 분이 사실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선띨은요? 네, 선띨.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사실 용기를 갖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가 할 수 있게 용기만 주셔도 교수님들이 뭐 많은 걸 해주시지 않아도 큰 힘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만든 경제가,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요. 상우화박 경제를 만든 거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후하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아주 박한 경제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은 하우 상박이 돼야 되거든요. 밑에 일때 굉장히 후하게 뭐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아주 빡빡한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꾸로 가고 있는데 진짜 이 하박들에게 어떻게 풍부한 걸 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정권 바꾸는 과정에서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보다는 좀 넉넉해졌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왜 하냐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 애들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지.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밥이 그러니까. 오물오물거리는 거 얼마나 이쁜데.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차가운 삼각김밥 시간 지난 거, 일시 지난 거 이런 거를 먹이고 있냐고. 유통기한 말이 지난 안 거.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어쨌거나 외환위기 이후에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서민 가게들의 삶, 그 다음에 알바생들의 삶, 젊은 친구들의 삶, 또 고연령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계속 악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의 경제성장이라는 게 결국 재벌들 배불리 모이고, 건설업체들 배불리 모이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배불리 모이고,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경제냐 이거지. 여기서 오늘 너무 좀 넓혀졌나? 흥분했는데 청년 유니온이 열받네. 오늘 욕 제대로 쓰겠다 진짜. 청년 유니온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들어보고.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저희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밥 먹여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모호하지만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할까. 사실 지금 청년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처럼 평생 일하고 막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서 돈 막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많이 벌고 이런 꿈을 그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거에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거 가지고 적당히 좀 삶도 즐기고 여행 갈 때 여행도 좀 다니면서 좀 이렇게 뭔가 질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정규직, 무조건 안정 뭐 이런 것보다는 정당한 대가와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청년들은 충분히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좀 꿈이 밥 먹여주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유니온도 사실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 그건 조금 다르게 이제 편의점 아까 뭐 정권교체 우띠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많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투표 못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하고 오면은 뭐 시급을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진짜 좀 더 혁신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걸 좀 도입을 해서 직장을 다니던 알바라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좀 그런 혁신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편의점이나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기에 주인이 선심 써가지고 그래 너 봐줄게 투표하고 와 이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달라 그런 네, 거. 그쵸. 그래야 우리 생활이 바뀐다.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건 지금부터라도 국회 열리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나라당이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총선 이후엔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날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거나. 알바도 투표하게 해줘라. 네. 그 다음에 청년 유니언에서 비례대표 한 명 좀 나가세요. 뭐 위원장님이 대표로 나가시든가. 네. 뭐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면 다른 대표 한 분을 국회에 파견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계속 알리고 의제들을 계속 이렇게 정치권 안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고. 그거도 워낙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사실 한나라당을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간 사람도 있잖아요, 벌써. 근데 그냥 딱 놓고 보면 이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몇 개의 정당을 놓고 보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민주통합당이 이제 슈스케 방식으로 청년들 비례후보 뽑겠다고 되게 나름 혁신적인 방안을 내놨고 일정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고 고려해 볼 지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거기는 또 개인을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개인의 어떤
기술, 뭐 능력 이런 거 스펙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제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의 어떤 이런 후광 이걸 갖고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조직에 훼손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되게 고민들과 논의가 많아가지고 언니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지 말고 이런 데서 발로 뛰면서 찾아내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런 정책을 딱딱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본인이 뛰어들어갔을 때는 또 다를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세계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조직 차원의 한 명 정도를 파견 보내는 느낌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그 파견을 그렇게 받지를 않고 게임을 지금 찌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얘기는. 근데 뭐 경쟁을 해야 하면 하고 아니 뭐 한다면 이겨 잘해야겠죠. 사회에서도 좀 밀어주고. 이게 정치가 진짜 혁신적으로 젊은이들을 밀어주는 건지 아니면 혁신적인 척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아리까리한 거죠. 근데 저는 척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조차도 척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척하든 어쨌든 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그걸 행동을 옮기게 되면 결과물은 어쨌든 똑같은 거거든요. 방법이 어쨌든 저는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직접 뭔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청년들한테도 새로운 꿈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봐야 사실 별 볼 없는 사람이 됐을 게 뻔뻔하거든요. 그럼 쟤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라는 것 자체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 박사님 왜 정치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하니까요. 아니 그게 어딨어. 사람들이 요절한 되잖아. 요새는 우 박사님 많이 나오니까 요즘한지 우 박사님 우리 선대인 소장님도 그렇고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정치를 안 하니까 우리 진표영 같은 분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 황상민 교수 심리학자 황상민 연세대학 교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명절 때 같은데 가족들끼리 만나면은 절대로 뭐 너 왜 취직 못했냐 뭐 또는 뭐 대학은 어디 들어가냐 너 시집 왜 안 가냐 장가 어디 안 가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줄 돈이 있으면 현찰로 조금씩 주고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다. 만약에 돈을 줄 수 없으면 웃으면서 안아줘라. 나는 지금 우리 편의점 하시는 분이나 각 지금 밖에서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오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줄 게 없어. 보면 나는 진짜 이거 기간 지난 삼각김밥밖에 없어. 그러나 그거 좀 따뜻하게 데펴서 야 사장님도 요거다. 우리 전유성 선배님 얘기를 늘 하는데 전유성 선배가 은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단을 가지고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2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2알이 뭐냐 그랬더니 야 주인도 2알이야. 하고 혓바닥에 은단 2알을 붙은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너와 고통을 함께하고 이 어려운 시점을 함께 이겨나가자 하는 따뜻함만 보여준다면 청년들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다 플러스 정책적으로 진짜 우리 이렇게 청년 유니온 같은데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힘 좀 실어주고 우리 경제학자 우리 뛸 브라더스가 좀 또 계속 신문 같은 데 지져주고 이런 거 좀 해주란 말이야. 작년부터 제가 몇 번 썼던 건데요. 편의점 알바들을 위해서 우리 신경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개인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때 그러면은 가서 따뜻한 편의점 캠커피라도 사서 하나 주고 고생하신다고 얘기하고 오시라. 사실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 김미아의 여러분 제가 그때 CBS 나갔을 때 거기에 트위터가 왔더라고요. 저희 그 여러분 제가 나간 거 듣고 한 분이 그 1+1 행사를 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더 받았는데 그거를 그 일하시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줬대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수고하시라고 왔다고 하면서 그 트위터에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작업 아니냐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게 되게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알바생 숫자가 얼마나 지금 늘고 편의점 알바는 추정해 보니까 편의점이 한 15,000개 있고요. 거기 한 4.5에서 5 정도 있다고 치면은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편의점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편의점 알바도 알바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표할 때는 뭐 한 3% 정도 실업률밖에 안 돼서 뭐 고용 대박이라고 막 소리를 하는데. 2011년 11월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랑. 최근 신세대 용어를 빌려서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고용 대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대박이긴 했는데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67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 1,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하지만 서비스업 취업자가 주로 늘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8월부터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5, 60대 취업이 급증해 퇴직 후 생계형 취업 전선에 나선 장년 남성이 많은 반면에 20대와 30대는 취업자 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느 젊은 구직자의 하소연. 정규직보다는 파견직이나 계약직이 많고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현실을 무시한 박재완 장관의 자랑에 여당에서조차 비난이 쏟아지는데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 체감 지수로 말할 것 같으면 고용 대박이 아니라 실업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아예 내각 개편을 요구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 대박 발언을 보고 이 정부의 강요들이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인식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당이 앞으로 갈 길이 정말 힘들다. 이거 완전히 다 구라거든요. 그쵸. 그 뒤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알바화 현상이 생겨요, 일자리에. 그러니까 불안정 고용이라고. 그러니까 불안정 고용이라고 표현하는데 36시간 미만, 또 18시간 미만 고용돼 있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게 2003년부터 통계가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2011년에는 그게 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 숫자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 실업률 3%밖에 안 된다는 건 완전히 저 수치 노름하는 거라고. 숫자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실업률 뭐 고용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50대에서 정규직 지금 베이비 부모들 막 은퇴하고 나니까 거기서 잘리고 나서 근데 요즘은 50대라고 그래도 다 대학생 자녀 있고 하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식당 같은 거 차리고 자영업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그 일자리 늘어났다고 지금 그 실업률 낮아져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걸 고용 대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20, 30대 고용률은 더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고용 대박이라고 임금도 했던 줄었고 고용률도 떨어졌고 88만 원 세대 처음 작업할 때 그때 이제 많이 현장 조사 갔던 데가 편의점하고 주유소였거든요. 근데 그때 주유소의 대부분의 알바들이 10대였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대가 없어지고 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현상인 거니까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선 10대와 노인이 경쟁을 하는데 그렇죠. 노인들이 조금 더 조건이 좋으니까 10대들은 밀려났거든요. 이제 주유소에는 10대 알바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10대 알바들의 삶은 좋아졌느냐 우리나라에서 더 어두운 데를 갔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노래방 알바라든가. 아예 통계 자체에도 안 잡히는. 뭐. 안 잡히죠. 네. 정말 놀라운 게 유흥업소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등록금 보려고.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어떡하나. 그런 현상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되게 암암리에 얘기되던 일이었죠. 도우미로 많이 가고. 아니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룸살럼 업계가 작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불황이라서 원정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은 호주 같은 데라도 많이 가서 해외 원정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룸사롱에 해외에 있는 룸사롱으로 취직을 한다. 그리고 국내 소화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불황이라. 그러니까 현실을 알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나와서 그 고용 대박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완전 고용 쪽박인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지금 생활은 이건데 그것과 너무 괴리감 있는 발표들을 해내니까 뭐 잘 되고 있다. 뭐 물론 자신감은 좋지. 근데 그게 장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를 수립하고 그걸 발표하는 그 관료 조직 자체가 다 그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과 안 맞다라는 걸 다 느낄 텐데도 그거 가장 기본적인 통계 하나를 안 고치고 있다고. 안 느끼나 봐.
예를 들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네.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청년 실업률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실업률은 3%로 나오는데 청년 실업률은 한 7%, 8% 정도로 나와요. 근데 KDI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실업률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설문 방식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니까 잠재 실업률이 3배가 올라가 버려요. 8% 나오는 게 한 24% 나와버린다고. 네. 이게 진짜 지금 젊은이들의 실업 상태거든요. 설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순서를 바꿔버리면 응답 자체가 분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금 바로 취업이 안 되고 취업 재수를 하면 사실상 실업자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근데 그걸 실업자로 안 잡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예 하는 게 놀아버리면은 실업자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쉬었음 인구라는 게 있어요. 쉬었다라고 응답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실업자는 구직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일할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쉬었음 또는 뭐 포기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구직 단념자 이렇게 해버리면 비경제 활동 인구를 빼버린다고요. 취업 준비생들도 실업률에서 빠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취업 준비생이 실업자보다 더 많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장을 다니다가 한 2, 3년 다녀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때려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군대라는 데가 고용하는 일자리처럼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제외해도 이렇게 지금 막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군인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 30%라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숫자 노름할 때냐. 완전히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 자, 오늘 청년 유니온의 김연경 대표 모시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실태, 그 속 깊숙이까지 알아본 듯한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정책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거고. 뭐 우리 우띠리 더 얘기할 거 있어?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와대에 20대 비서관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높은 자리 아니더라도 비서관 한 명은 둬서 이게 전국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체크만 하고 있더라도 지금보단 나아질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없어? 청와대는 뭐 다 나이 든 사람들이야? 30대 초반에 차관을 했다는 얘기는 있던데. 아니 비서관 정도로 해서 20대 문제를 계속 챙기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조금 더 요구한다라면은 그 자리에 20대 일자리 챙기면 청년이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예. 편의점 알바 어떻게 할 장관 안 챙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늘 보는 건 아니더라도 청와대 그 한 자리만 생겨도 걔는 앉아서 전화만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뭐 잘못 들어온 신고 없냐. 뭐 잘못하면 너네 죽는다 막 그러고 있으면은 좋아질 거야 조금씩. 일단은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힘든 우리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포옹 뭐 이런 것도 필요할 듯하고.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올 때 저희 조합원들과 청년 유니온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청탁을 받고 나왔는데요. 뭔데요? 그 우석권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 김여진 씨가 하시는 액션 토크에 나오셔서 청년 유니온에 1억 원을 기부하시겠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꼭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해야 한다. 그거를 확답을 받아오고 낙장불이 읽어야지. 지금 오줌 싸러 갔었는데 그래서 들어오네요, 마침. 시기를 박아서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조합원들이 청년 유니온에 1억 원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내는 거예요? 시기를 박아서 오라고. 시기를 박아야지. 아니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그러니까 요번 정권 내 제가. 요번 정권 아니 올해 아니지 뭐. 그렇지. 그렇지 뭐. 고맙습니다. 약속했네. 아유 그래. 진짜 착하구나 옷들이. 우 박사님 뭐 못하는 게 없어. 중문단지 그거 뭐 88만 원 세대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평생 저는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돈은 모아서 의미 있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유니온에 기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난 아니 우뜰리 형님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뭐 어디 득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데 도와줄까 이런 궁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사는 건데요. 저를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많은데 내가 얼씬 찾잖아 진짜. 자, 누나가 월가 시위에 나온 스페인의 24살 청년의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하거나 말썽을 부려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라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나. 난 이제 갈 때까지 갔고 잃을 것도 없다. 24살 청년이에요. 이 시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랬거든. 우리 정부가 또는 기성세대가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은 월가 시위처럼 만에 하나 우리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봄이 두렵다. 그래서 누나는 정부가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청년들 거리 나올 일은 없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가야겠네요.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전투력이 전투력이 갑자기 샘솟는데요. 실제로 봄이 걱정이고요. 네. 우리 기성세대 정부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를 봉양할 젊은 청년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경 대표께서도 함께 외쳐주셔야 돼요. 네. 정치는 뭐야?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졸면 당한다. 네. 자, 김연경 대표도 같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 정치는 뭐야? 쫄지 마. 경제는 졸면 당한다. 그렇지. 잘 알고 계시네.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졸면 당한다.